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6명의 새로운 이사, MBC를 구성할 수 있는 이사죠. 이사에 대해서 임명, 집행정지된, 인용이 된 사건인데요. 자, 인용이 됨으로써 결국은 당분간 좀 현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준숙 위원장 탄핵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 이 장악 부분 좀 우려한 것보다는 좀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뭐 2인 체제 좀 문제가 있다, 또 선임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도 결정 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또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항고했다고 하지만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항의도 노무현 재단 이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있던 지금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당무 복귀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데 오늘 퇴원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퇴원하시더라도 24시간 동안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 권고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일정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27일로 원래 예정돼 있던 재판도 그래서 30일로 또 미뤄졌기 때문에 네. 뭐 내일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시면 되게 바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거의 이제 사실 요즘 코로나가 엄청 막 중병으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스스로 격리하거나 해가지고 하면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복귀를 할 거고, 그렇다면 사실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기간 안에서도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또 의료대란 대책 여러 논의 지시를 이어갔는데 또 당직 인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이번 기간 동안 당무 이어갔던 거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제 2기 체제를 맞아서 네. 막 시작하는 찰나에 여야 대표회담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코로나에 이제 이재명 대표 좀 격리되면서 사실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병상에 있더라도 아마 쉬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일 외교 관련돼서는 엉망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독도 지우기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더 심각한 것은 의료 붕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응급실부터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당연히 이 부분도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인사까지 이재명 대표가 다 병상에서 사실상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부재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부재로 인한 어떤 혼란이나 그런 공백감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커 보입니다. 독도 지우기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의료 대란 부분, 이게 지금 현안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지만서도 이건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특히 추석이 한 3주 정도밖에 안 그렇죠. 남았는데 그럴 때 응급실 또 막 평소보다 2배 더 많이 사용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정부는 여전히 계속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계속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거라고 보고요. 네. 결국에는 뭐 독도 지우기 관련해서도 뭐 이거는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그 사례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지금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정부에서는 아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또 사실은 또 입장을 밝혔잖아요. 독도 지우개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게 민주당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밀정 같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기념사를 3번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해왔던 수준의 메시지를 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의 주권 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본이 지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피해 국가로서 또 인접 국가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꼬집어줘야지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하게 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하듯이 일본에 대해서 다 퍼주고 뭐 퍼준 걸 넘어서서 이제는 뭐 거의 뭐 매국 외교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릴 정도가 된다면은 네. 이건 오히려 한일 관계의 건강한 관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맞냐? 매일 술만 먹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묻는 거에는 답을 안 하고 자꾸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답이 없다. 더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라고 딱 일 터졌을 때 무슨 소리냐? 독도 우리 땅에 가는데 다 시간 지나서 한참 후에 독도는 우리 땅이 당연하지 않냐? 그거 누가 모릅니까?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다 의문 제기를 하는 솔직히 거죠. 조형물 누가 몰라요 그거? 조형물 치워서 문제됐잖아요. 예. 이 대통령이 억울하면은 야 조형물 더 놓자, 예. 한 2개 놓자 이렇게 100개 하면 놓자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마다 놓자. 아니, 모든 역에 네. 다 놓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네. 무슨 뭐 오세훈 시장도 뒤늦게 뭐 이게 리모델링이었다 해명하고 전쟁기념관에도 재배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일정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분노를 안 했더라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까지라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건데 네. 이렇게 분노를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라고 가는 거라 봐서 정말 기가 막히고 광복절 날 어떻게 네. 대통령이 전 무슨 6.25 때인 줄 알았어요. 예. 무슨 뭐 337 전략이라면서 무슨 통일 독트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냥 흡수 통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광복절 날. 이러니까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봅니다. 자, 그리고 뭐 민주당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당직자 추가 인선도 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게 인재위원장입니다. 장성호 의원이 됐고요. 총괄 특보단장에는 안규백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장성호 의원. 근데 이름이 좀 다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성호 네, 의원입니다. 네, 장성호 야구 선수인데 정성호 의원입니다. 자, 인재 영입위원장이었죠 예전에. 이름이 영입을 빼고 인재위원장 직책명이 좀 바뀌었네요. 예, 이게 뭐 예전에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재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이 갖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당에 영입이 돼서 들어왔던 케이스인데 지지난 총선 때. 네. 근데 이제 영입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당이라는 게 계속 우리들이 인재를 내부에서 키워가지고 아하. 뭐 계속 더 나은 사람들을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육성과 그다음에 그런 의지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영입보다는 이제 내부 인재 양성에 좀 초점 맞추겠다. 네. 좀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뭐 최측근이라고 좀 알려진 분 아닌가요? 좌장, 친명계 좌장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요. 이분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고 이재명 대표랑은 굉장히 오랜 인연 속에서 뭐 소위 말하는 레드팀 역할을 내부에서 네. 좀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정성호 의원은 굉장히 인품이 좋다고 좀 알려져 있고 예. 두루 이렇게 좀 신망이 많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을 뭐 이재명 대표와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약간의 껄끄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인재위원장의 직을 맡기는 것은 전 좋은 인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총괄 특보단장도 굉장히 또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들을 또 영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안규백 의원이 뭐 잘할 수 있는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2기 체제에서는 조금 더 단단해진 코어를 기반으로 좀 더 확장 전략을 이제 쓰고자 하는 의지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해석합니다. 두 분 다 5선이기 때문에 5선 의원이죠. 좀 안정감 있게. 예.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개혁적인 좀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안정감도 같이 가져가겠다. 그런 의지로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고 자 인선 관련해서는 좀 호남, 광주, 전남 쪽에 홀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충청과 또 경상도 인사 챙겼습니다. 김태선 의원, 대표실 수행실장, 또 수석 사무부총장의 이모선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충청 쪽입니다. 자, 광주, 전남 인사가 빠졌던 거. 결국은 지명직 최고위원회 호남 인사를 좀 지명하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네.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뭐 이따 뒤에 또 얘기가 나올 앞으로 그 보궐선거 관련해서도 또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 뭐 얘기 나오는 건 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호남 쪽 누가 저 지명직 최고위 될지 네. 그 부분에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10월 달에 재보궐 선거는 지금 눈에 띄는 게 호남 지역이에요. 곡성하고 이제 두 군데서 아마 좀 유력한 선거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곡성 영광인데 두 군수 자리인데, 자, 이 두 군수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민주당, 조국혁신당한테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게 텃밭 전쟁으로 또 읽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뭐 재보궐 선거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누적되어,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그 호남의 민심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기회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재보궐 선거의 특징상 국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아주 정확한 지표가 되긴 또 어려운 단점 한계도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갤럽 기준에서 지난주 조사인데, 광주 전라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 52% 나오고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17%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치르더라도 아마 민주당이 저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물론 조국혁신당도 나름의 뭐 보전을 받는, 그러니까 선거비 보전 받는 정도의 유의미한 득표는 이어갈 걸로 예상은 돼서, 저는 뭐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호남에서 그럼 누가 더 주도권을 갖느냐라고 봤을 때 좀 민주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형국 아니겠는가.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한 6개월을 평가해 볼 때 그렇게 유의미한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못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나름의 호남에서 누구에게 주도권을 줄 것이냐, 그런 평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래도 호남에는 민주당이 좀 더 나은 편인데, 뭐 이거는 뭐 전망이고 뭐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승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게 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것도 정치 고관여층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네.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민주당이 뭐 졌다, 이게 일부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국힘 측에서는 그걸 또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사실 그렇게 전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도 중요한 건 이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뭐 애초에 뭐 정치적 기반도 기반이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에너지 고속도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곡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 소멸의 고위험 지역이다 보니까 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특히 영광 쪽도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지금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강조를 하면서 기본소득의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그냥 넘기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인물이나 정책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총 집중을 한다고는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민주당이 뭐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 네. 호남홀대론이라는 게 조금 저는 광주 분들이나 호남 분들이 듣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민주당 하면 호남이 근거지인 텃밭이잖아요. 정당인데 네. 호남을 홀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영남홀대론이라는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프레임을 자꾸 짜는 거라서 호남 분들이 좀 불쾌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호남에서도 정치에 경쟁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독점 체제라는 거는 그 저는 의미로. 당연히 이거는 이제 호남 분들이 좀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광주 호남 쪽에, 전라도 쪽에서는 호남 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수권 능력을 가지고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전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두 당이 경쟁을 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의 발전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수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저는 그런 대안까지 좀 제시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영남 지역이 그 의원들이 뭐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치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경선만 통과하면 사실 당선이 쉽잖아요. 네.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경선만 통과하면 이 당선이 쉽다 보니까 전국적인 좀 정치인이 되기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민영배 의원이 이번에 그래도 유명한 민영배 의원인데 최고위원 선거에서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만 낙마했거든요. 첨언하면, 그러니까 호남 홀대론에 기반해서 네. 민주당이 위축이 돼가지고 뭐 지명직 최고위원은 무조건 호남을 배려해야 된다. 네. 이런다고 호남 민심이 오지 그렇죠. 않아요. 저 그러니까 말씀도 더 그래요. 경쟁력 있고 더 네. 수권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예, 지명직 그렇죠. 최고위원에 앉혀서 정권을 갖고 오는 것이 저는 오히려 호남에서는
더 원하는 바일 것이다. 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저도 그 말씀 뭐 경쟁 특히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지역의 목소리들이 아예 전달 자체가 안 된다고 본 그 목소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사실 상징적으로만 남아서도 안 되지만 그런 목소리를 실제로 직통으로 바로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아하.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한 김부겸 전 총리 행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 전당대회 85% 득표를 했는데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황희도 이사님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되게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셨고 특히 그렇죠. 대구에서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사실인데 아유, 알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예,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 기존의 그 정치인분들의 생각과 그런 화법도 변해야 된다 봅니다. 네. 계속 얘기했지만 이 강성 지지층 때문이다 이거 이미 지난 총선에서 정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거의 다 교체가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예전에는 주로 여의도에서 술자리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막 술도 마시고 좀 뒤에서 막 누구 욕도 하고 그러면서 뭐 거기서 엄청난 용기를 얻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막 언론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그럼 또 언론이 거기에 또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면서 몸집을 키워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보 유통 창구도 결국 유튜브나 커뮤니티나 이쪽으로 많이 옮겨왔고 많은 시민들도 일상까지도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정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심판을 했는데 왜 또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나오는가?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좀 김경수 전 지사를 또 염두하던 발언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저는 정치 고관여층이 있는 게 그게 불편한가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또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라든지 그리고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 보면 뭐 결론을 또 과정은 어떻든 간에 결론이 보면 그 고관여층이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상당한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소수의 어떤 강성 지지자가 지지층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근데 봐야 저는 됩니까? 강성 지지층, 뭐 열성 지지층이라는 분들, 그러니까 고관여자들이죠. 네. 이분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아 있잖아요. 있는데 그리고 많으면 존재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의힘도 존재하는 게 마찬가지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고관여자가 있으면 중간 관여자가 있고 저관여층도 저관여가 있고 있고, 무관심층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전 이거죠. 정치인이 고관여층에게만 이끌려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팬덤이 있었지만 네. 국익을 위해서는 그 강성 지지층들, 열성 지지층들 반대하는 내용도 밀어붙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상적인 정치만 작동된다면 전 문제 없다고 보고, 네. 근데 지금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비판은 유의미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대안은 그럼 뭐냐. 대안, 그러니까 예. 지금은요, 반윤에다가 뭐 예를 들어 먹지에다가 먹물 뿌리는 느낌이라서 별로 느낌이 없거든요. 그럼 반윤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그럼 갖고 있느냐. 지금 김부겸 총리도 국민적 감동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감성 정치가 문제거든요. 그럼 감동 정치를 해야 되는데 김부겸 총리는 그럼 어떤 감동을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뭐 힘을 발휘할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건 지지층이 힘이 없다, 강성 지지층이 다 좌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온건 지지층이 더 숫자도 많고 네. 어떻게 유입시켜서 어떻게 이분들을 조직화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서 효능감을 주겠느냐에 대한 대안이 역시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지층이 봤을 때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면서 어쩌면 지금 지지층이 원하는 거는 좀 윤석열 정부하고 좀 대립각을 세우기 원하는데 또 자중질환에 빠지는 모습. 맞습니다. 그걸 우려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어디도 성역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이재명 대표의 그 기본사회 구상 대표적으로 거기에 나는 반대한다. 네. 내 구상은 이런 거다라고 깔고 거기에 말씀하셨듯이 온건 지지층 분들이 막 합류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뭐 중도 뭐 보수 이런 분들이 끌어올 수 있다면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딱히 해법도 못 찾으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멱살 잡는데, 저는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팩폭을 날린 게 그거라고 봐요. 지금 뭐 국민의힘 얘기도 있다 하겠지만 그냥 이재명 대표 멱살 잡고 있다. 국힘 대선 나오는 지망생들이. 네. 근데 저는 민주당 내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뭡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로만 한다 그래서 예. 실력이 입증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건 지지층과 예. 중도 확장에 자신감이 있고 그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보여주면 근데 됩니다. 그걸 안 하면서 그렇죠. 말로만 얘기하면
차라리 이제 김두관 후보처럼 지지층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김부겸 총리가 훨씬 더 점잖으시고 맞는 말씀인데 예. 말로만 하는 건 너무 공허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력으로 그냥 입증하고 경쟁하면 되고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경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겐 더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을 기반으로 더 확장 정책을 전 자신감 있게,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보수의 지지층이 단단하다 보니까 경제민주화 막 받아들이면서 중도 확장을 해서 51% 얻어낸 거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김부겸 총리나 김두관 전 장관의 좀 부진함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겐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면도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 두 분이 좀 정치를 좀 해달라.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말만 하지 마. 뭐 정치가 메시지고 언어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지지자 국민들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이뻐라 신변. 황희두 이사님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두 분 정치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야, 생중계 회담 이거 조금 물러나는 것 같더만 또 생중계 얘기를 합니다. 생중계를 엄청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미련을 좀 못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생자에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총선 때는 생닭 들고서 사진 찍더니 생닭이요? 예. 너무 생자를 좋아하는 것 예. 같아요. 뭐 생일 잔치도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저는 자꾸 생중계에 좀 집착적인 모습을 아. 보였는데 뭐 여러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제 투샷을 잡고 싶었을 네. 거고 아무래도 토론에 본인이 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는 폭로도 잘하고 나는 뭐 옛날 검찰 시절에 캐비넷도 많이 갖고 많이 있으니까 알고 아는 것도 있으니까. 많다. 물론 국민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본인 스스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살려달라는 호소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 좀 외면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회담을 통해서 물밑에서 나누게 되면 아하.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스트레스 더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차라리 공개하자. 이러면 본인도 면피가 생기잖아요. 이거 그러면 생중계 얘기를 자기 살려고. 윤석열 대통령 보여주는 얘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죠. 그러니까 내부 윤석열 보호하기 대통령이 위해서. 가서 나중에 네. 딴소리 안 하도록 네. 악수하는 장면부터 악수하고 나오는 장면까지 모든 저는 그 거를 찍은 거 그대로 찍힌가요, 대통령님?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고 뺄 게 없다. 이제 네. 요거를 입증하기 위한 야, 본인의 증명 네. 책임 아닌가. 좀 안 됐어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는 좀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보이잖아요. 왜냐면 네. 당권을 잡았기 때문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좀 바람잘 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조급하고 여유가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이해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생자에 집착하는 아마 생식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생자에 오늘 집착하고. 세게 말씀하십니다. 생자. 생각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네. 생자 그때 들고 온 거 아, 기억나는데. 기억나시죠? 역대급 사진. 예. 그 지금 가장 본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걸리는 게 뭐 누가 뭐래도 최상병 특검법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민주당에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좀 하자. 뭐 하느냐. 너 당신 공약한 지 오래됐지 않느냐. 왜 지키지 않느냐. 법안을 해라. 10명 못 모으냐. 등등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급하면 민주당 니들이 만들어서 줘라. 독소조항 빼서 대법원장 추천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앞에 말씀 주셨듯이 그 나르시즘에 아, 빠져가지고 참. 본인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속는다고 믿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네. 근데 본인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가 얘기한 거니까 어느 기한 잡고 그때까지 해 라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10명을 또 못 모으니까 아니 그 현실 아닙니까? 아니 모으려면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됐다는 안 거잖아요. 되는 심지어 뭐 63% 지지가 있는데 왜 못 모으는 이해가 10명, 우리 왜 그러냐면 헌법상, 국회법상 10명의 의원이 있어야지 법안 발의가 되니까요. 최소한의 요건. 최소 네. 요건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네. 진짜 신인규 위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듯이 국민적 여론이라도 얻고 있었다면 네. 10명의 의원들 안 따라왔을까요? 근데 딱 그냥 이거 누가 보더라도 원내 대표인데 국민적 지지도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갈팡질팡하고 근데 이러다가 용산에 또 조인트 깔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편을 못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거 다 한동훈 대표의 무능으로 귀결되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자기가 얘기했던 것도 갑자기 저런 말장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처음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면 사람들이 속을 수라도 있는데 이미 이 화법도 다 드러났습니다. 예. 뭐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민주당 누구도 보하라고. 저는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도 네. 한동훈 대표한테 당대표 나오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안 그랬고요. 나오면서 특검법 발의한다. 공수처 수사 결과 보지 말고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특검해야 한다. 근데 제3자로 하자라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네. 스스로 본인이 제3자 특검법 예,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와서 남 탓하는 건 너무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예. 보통 정치라는 게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해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이분은 뭐게 해달라는 것만 많아요. 네. 이거 해줘, 사줘, 먹여줘, 풀어줘, 꾸며줘, 사진 찍어줘, 뭐 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은 해줘 정치다. 네. 근데 좀 해드리세요, 저 국민들 앞에. 해줘. 못하면 네. 무능하니까 그만 내려오면 돼요. 네. 지금도 당대표직에 있는 게 국민의힘 당원들도 물론 대안이 없어서 뽑기는 했지만 시원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민심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요 상황을 바지 사장, 바지 대표 얘기가 있다면 네. 반바지 사장이 반바지 대표 얘기를 네. 했습니다. 또 이러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채찍거리죠.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는 핫팬츠 사장이냐 이렇게 하는데 야, 이 논쟁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왜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뭔 말만 하면 바로 옆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실시간으로 면전에서 그냥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막 뭐 김민전 최고위원 뭐 계속 얘기했었지만 막 다른 엇박자가 나고 있고 네. 대놓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동훈 대표라고 하지만 본인 의지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그냥 간판만 대표 달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건데 무슨 이거 갑자기 뭐 말장난이 나고 있고 이게. 반바지다. 바지인데 반만 바지 사장이다. 뭐 네. 이런 의미 같은데 또 그래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핫팬츠다. 네.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보통 언어 유희를 많이 쓰는 기법이잖아요. 수사학적 기법인데 장동혁 최고위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지 사장의 의미에서 반바지로 한 것은 네. 실권이 너무너무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반만 바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지도 그냥 청바지 그 발목까지 가리는 바지 정도가 중에. 아니다. 그냥 무릎까지밖에 안 온다. 아. 이건 뭐 얼굴 마담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너무 좀 실권이 없다라는 더 센 표현을 강조법으로 하니까 반바지다. 내용에 맞지 않게 이재명 대표를 비유해서 그럼 핫팬츠다. 네. 말이 됩니까? 안 하겠죠. 그럼 실권이 더 없다는 얘기인데 실권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긴 거고. 바지입니까 그러면? 아니 이재명 대표는 바지가 아니죠. 그냥 네. 실체죠, 아, 실체. 실체. 왜냐면 당권이 있으니까. 네. 아니, 좋든 나쁘든. 네. 근데 저는 핫팬츠라는 비판은 너무 엉뚱하고 한동훈 대표는 제가 반바지에서 그냥 쫄바지로 개명했거든요. 왜냐면 쫄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쫄면 뭐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말 세게 그러니까 하시네요. 쫄바지라는 거는 네. 내용이 되잖아요. 아 네. 쫄았는데 그쵸. 어. 바지 사장이다. 이걸 아. 결합해서 쫄바지다라고 좀 얘기하면은 네. 공감이 돼요. 아, 웃음이 그쵸. 나오죠. 네. 승자. 웃음이 근데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반바지 그러니까 야 너는 핫팬츠야. 네. 뭡니까 이게 안 네. 맞잖아요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위원은 좀 드립학원을 좀 수강을 하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안 신인규 맞습니다. 위원장한테 배워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오늘 어록이 많이 공짜로 나옵니다. 과외 공짜로 과외 해드릴게요. 제가. 생닭 얘기하더만 생중계 얘기를 쫄바지. 하지 않나. 네. 반바지가 아니고 쫄바지에 가깝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철학이 없으니까 저런 건데, 아하. 그러면서 동시에 일극체제라고 까잖아요. 네.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요. 일극체제로 독주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바지 사장, 뭐 핫팬츠 사장이란 겁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맥락이 안 맞아요. 네. 그냥 말장난인데 그걸 하려면 그 언어의 유의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두 분 말씀.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예. 재밌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네. 좀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왜 이러는가? 내용이 안 맞는 핫팬츠 왜 갑자기 나오냐? 뜬금없이. 왜 그냥 팬티라 그러지 팬티? 무슨 핫팬츠입니까? 더 짧게 가지 뭐. 사각 팬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대표회담은 뭐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의제, 방식 좀 달라 보이긴 한데 문제는 9월 달이 계속 대정부 질문도 있고 추석 연휴도 있고 근데 추석 전에 만나야 되는데 후에 만난다. 이것도 좀 의미가 달라질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전망합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28일에는 예. 국회 본회의 또 중요한 안건들이 있고 29일에는 국힘에는 뭐 연찬회가 있다 하고 민주당도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8월 안에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뭐 9월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만나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뭐 9월 추석 전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대한 아무튼 9월 초에 빠르게 일정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워낙 지금 중요한 사안들이 많고 아까 뭐 의료 대란부터 시작해서 민생도 지금 막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심각한 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 네, 지금 빨리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전에 만나는 게 맞죠. 하려면 그때 해야 되겠죠. 아니 하려면.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전략이 다 꼬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그런 조급함과 아주 절박함이 느껴져서 좀 예. 안 됐긴 한데 왜냐면 한동훈 대표의 전략은 생중계를 해서 이재명 대표랑 투샷 잡고 전국 주도권 한번 끌고 추석 밥상 좋아하니까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 이거였는데 다 꼬였죠. 꼬였다. 이재명 대표도 코로나가 뭐 그건 뭐 원해서 걸린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먼저 지금 30일 정도에 지금 만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전국 주도권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모든 힘을 또 대통령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빨아들일 이러면서 수 또 있네. 국정 브리핑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한동훈 이번 대표는 주에. 한 달 동안 한 것도 없는데 예. 다음 다가오는 추석 있긴 한 달도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요 지금 핫팬츠 같은 언어 장난이나 하고 있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재미도 네, 없고. 그러니까요. 그럼 지지율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당 지지율도 나오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랑 둘이 놓고 1대1로 가상 대결 붙여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더 위기감이 올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더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네. 이분은 더 정도가 아닌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언제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최근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돌볼 의료진은 부족하고요. 또 치료제 수급난까지 의료 현장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은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현 상황도 좀 진단받고 문제 해결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코로나 방송 4년 전에 네. 했을 때가 감회가 새롭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코로나 홍보 방송 뭐 이런 걸 했는데 예. 갑자기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예. 제가 얘기하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국회 임기 마치셔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까? 지금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서 네. 환자 즐겁게 보고 있고요. 음흠. 사실 뭐든지 의료 전문가로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환자를 직접 봐야지 그렇죠. 그만큼의 또 파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난 4년간의 의료 정책에 입안했던 것들을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입법 발의를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구현하는데 아하.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코로나가 지금 최근에 좀 심각해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7월, 8월 해서 지금 입원 환자도 거의 10배수로 늘게 됐고 특히 더욱 걱정인 것은 우리 지금 의료 대란이 6개월째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이 번아웃이 된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이분들만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까 번아웃 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실제로 병원을 가는 것도 두렵고 맞습니다. 아플까 봐 걱정되고 정말 아플 때는 입원도 안 되고 치료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이게 여당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6개월 이렇게 가기 정말 갈 줄 몰랐고 1년 넘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참 해결 방안이 묘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코로나19 치료 중인데 상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퇴원 뭐 곧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 우리 목요일 예. 정도에 그 보고가 됐어요. 코로나 양성 받고 입원 치료 받겠다. 그래서 보통은 코로나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워낙에 전당대회 오래 하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일 그렇겠죠, 거예요. 아마도. 예. 그렇기 때문에 입원하시면서 침상 안전 하시면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목, 금, 토, 일, 월
목금토일월 예. 5일이네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는 퇴원할 즈음이 됐고 지금 의료대란 플러스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간담회를 한다고 오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컴백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복귀를 하실 것이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 수급 부분 이 부분을 좀 우려하기도 하더라고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부가 예측을 조금 잘못했죠. 아. 그러면서 치료제 대란이 일어났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가 왔어요. 모든 의료진한테 우리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예. 라게브리오 지금 품절 상태니까 아. 처방 못한다 예. 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자로 17만 명 분의 치료제를 정부가 확보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는 약국에서 이제 유통이 아. 조금 수급이 풀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치료제 처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보통 65세 이상의 그런 고령자들은 무조건 치료제를 복용을 해야 네. 그래도 중증도를 막을 수 있고 폐렴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나 치료제 못 먹어서 더 치료 안 되고 있고 힘들고 피로하고 계속 코로나 오래 되는 것 같다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진료실에도 찾아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치료제도 확보가 됐으니까 이번 주쯤 지나면 코로나 확산세가 좀 누그러질 수 있습니까?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시뮬레이션에서는 8월 마지막 주에 35만 명 찍고 내려간다는 건데요. 네. 사실 예측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전수조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도 안 해요. 걸렸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찾는 예.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박 변호사님은 만약에 감기 증상 있으면 코로나 검사 하실 거예요? 뭐 최근도 그런 적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넘어왔어요.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검사에서 양성 나왔을 때 뭔가 공식적으로 불편하니까 좀. 회사에서 실수가 있고 뭔가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예. 아니면 격리 조치를 받았을 때는 당당하게 하고 당당하게 쉬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능했지만 예. 코로나19 한참일 때는 지금은 좀 덜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은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오늘 빵꾸 내면 안 되고 네. 검사했다가 양성 나오면 이 주변 사람들에도 민폐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피해 준다고 있으면서 생각할 테니까. 그 뭔가 스트레스를 본인이 혼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사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뭔가 그 표본 샘플 감시 조사에 의한 거는 일부의 조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35만 찍고 내려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감염이 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시차가 있어서 그 여파가 9월 초까지 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면 또 다 만나고 또 모이잖아요. 예, 의료계는 그걸 걱정합니다. 모이기도 하고 여행도 가시고 더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유럽, 일본하고 계속 이 KP3 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해서 이것을 잠재울 수 있을까? 특히나 우리 추석 때 응급실 걱정하고 계시는 많은 네, 분들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걸려갖고 중증화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 일단은 이제 급한 대로 병원이나 뭐 약국 가서 그 치료제를 다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진단서 필요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예,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그죠. 처방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 가능한 병원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검사는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고 또 병원에서도 PCR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과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의료 시스템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추석 때,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의료 대란 해결하지 못하면 응급실이라든지 지금 과밀화 이게 심각해질 것이다 말씀 좀 주셨는데 또 곧 또 추석이잖아요. 추석만 되면 제가 느끼는 게 응급실 정말 사람들 많아지잖아요. 근데 예. 의료진은 좀 부족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현장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네. 긴 연휴가 오면 예. 그 앞두고서는 의료에는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꼭 연휴 전날 예. 아프신 응급에 맞아요. 중증 환자들이 가장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웬만해서 수술방도 정말 응급 아니면은 열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그 진료 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추석 때는 응급실
주로. 그리고 365 병원이라고 의원급 중에서도 24시간 하는 일부 병원. 네. 거기서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의료 수요와 과연 부응하는 그 의료 응급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에는 매일매일 기사 나는 게 어제는 건국대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뭐 같이 사직하겠다 그런 네, 기사 나오고요. 큰일 난거 그 아닙니까? 전에는 뭐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네. 일부 그 진료 변경이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와 우리 지역 특히 필수나 중증, 지역 의료 살리겠다고 했던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이 오히려 의료 붕괴를 가속하고 있는 아주 정말 딜레마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던데 또 이거 비공개 그 만남을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겠다는 풀려고. 예, 의지를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생각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예전에 비대위원장했죠. 총선 전에 예. 의료대란 때문에도 표를 많이 잃었습니다. 아. 특히 의료계가 상당히 보수적인 또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 찍을 수가 없다. 음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찍기도 하고 개혁신당 찍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예. 그런 투표를 보였는데 총선 때 만약에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없었다면 지금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의 리더십과 여당에서의 원내에서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저주가 네. 꽁꽁 얼어붙어서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본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여당 대표인데 추석 전에 뭔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풀려고 노력을 하고 싶고 예. 해결하는 유능한 여당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어제만 해도 기사에서 예. 당정에서 건의했으나 단절 아, 거절당했다. 그렇죠. 예, 참 박절합니다. 윤 대통령. 근데 그만큼 여당 리더로서의 그 유능을 보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한계를 어제 여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 2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의료 개혁 잘 되고 있다. 성공적이다. 자화자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국정 브리핑에서도 2,000명의 그 의지는 근거가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의료개혁 끝까지 추진하겠다. 아마 그런 기조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의료계 그리고 젊은 의사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과는 멀리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이 있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이제 할 것 같은데 연금도 하고 특히 의료개혁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걸 하면 최소한 국민들은 납득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국민들도 좀 어렵고 의료계는 더더욱 어려울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저는 나쁜 정부다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지 네. 않습니까? 뭔가 엘리트 집단이다 그리고 카르텔이 있다 그런 기본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13만의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사악했느냐 국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악마화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총선 전에 의대 정원 확대로 뭔가 표몰이를 해보려고 했던 보수 정권의 그런 잘못된 판단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랑 교육이랑 공동으로 청문회 했을 때도 보면은 예. 배정위원회 관련된 회의 이런 회의록 다 파기하고서는 그러니까 고르쇠 그것도 작정이잖아요. 본인들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왜 정부 회의라면 대부분 각기 속기를 하든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파기했다 그러고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저도 21대 국회에서 의료대란을 점검하면서 보면 네.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안 줘요. 왜냐하면 2,000명이라는 근거가 졸속이기도 하고 설명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이거든요. 원래 같으면 밑에서 올라가서 상향식으로 2,000명이 왜 되는지 그 자료도 그러면 낼 자료가 많을 건데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야당 주장이긴 하지만 결국 위에서 2,000명 딱 정해서 찍어 누르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나 어떤 그게 안 나온다 이 말씀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정부와 국민 의료계를 봤을 때 예. 국민들은 의사 집단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것을 조장해서 의사 정원 확대를 하면 분명히 국민들은 대환영하면서 네. 지지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얄팍한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번에 정원 확대를 한 것이고 네. 사실은 근거가 부족하고 부실했기 때문에 현장 의료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수용성 그리고 의사들의 반발이 이렇게까지 거셀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네. 사실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400~500명 한다고 제가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의료계에서 하는 예. 얘기는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숫자가 합리적이다. 예. 심지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의사과학자 100명까지도 같이 아. 고려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실제로 의료계가 뭔가 확대되더라도 꼭 필요한 연구, 바이오 헬스, R&D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이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정말 무식하면 네. 용감하다. 예. 독불 장군이다. 무대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결과가 국민들이 의료 붕괴를 체감하시면서 아마 네. 느끼실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이상돈 전 의원, 이게 보수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엄청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정책.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낙상 사고인가 이마를 다친 이후에 22군데 응급실에 전화했는데 내가 김종인인데라고 하는데도 퇴짜를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당한 응급 의료 체계에 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이고요. 특히 김종인 의원님은 고령이시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국민들 중에. 그리고 8cm에 대한 열상이고 단순히 그 열상이면은 예. 다음날 꼬매도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낙상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한 뇌 내에 출혈이 있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거거든요. 응급실 가려고 예.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응급의학과 입상에서는 만약에 뇌출혈로 밝혀지면 응급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신경외과 의사를 불러야 되거든요. 없다는 그럼 거죠. 내가 전문의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을 혼자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받았다가 수술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종인 전 대표께서 또 이거 소송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야. 그럼 이게 사회 파장이 엄청 커지게 그러니까요. 되고 그 의사는 또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참고인 신분에서 또 피의자 전환될 거고요. 이게 뻔한 의료계에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저수가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환자를 봤던 그런 트라우마 네. 결과로 돌아온 것들에 대한 이게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 정도도 이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더한 상황이 될 거고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거든요. 저는 상당히 제 주위에도 하나씩 이제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도 전문가시니까 또 입법도 정책도 하셨고 또 현장에도 계시니까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답 좀 주세요. 어제도 대한의사협회 네. 이면택 회장이 이제 네. 단식 1차, 오늘 2차가 됐는데요. 이제는 투쟁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2025년에 대한 1,509명 증원에 대한 재검토부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26년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자고 그거 하는데 했는데 또 안 됐죠. 그것도 안 되는데 25년 정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만났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혼자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 여야 당대표 회담이 그래도 언젠가는 날짜가 지정되고 만날 잡히면? 텐데 국회에서 예. 이것은 여야 뭔가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정말 민생의 정점에 있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예.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보수에서 정권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예. 정말 주요한 사안이 됐기 때문에 예. 공동으로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결단해라.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에서의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한 장차관의 그런 솔직한 뭔가 잘못의 시행과 인정과 의료 시스템을 다시 의료계와 국민들과 신뢰를 갖고 리셋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와야 아하. 그리고 언론도 도와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과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이 정권에서 그동안의 의료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그래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 뭐 제가 개인적 질문이기도 하고요. 내년에 이제 의대생을 저렇게 뽑았는데 더 뽑는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1학년 학생들 다 유급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예. 그러면 뭐 곱하기 2, 3이 돼가지고 가르칠 선생님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기자재는 맞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급되면 어떻게 뽑을 겁니까? 계속 다
다 1학년인데요. 뭐 2학년도 없고 3학년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상황을 되게 공포스럽게 걱정하는 의대 교수님들이 계시죠. 실제로 원래 의대 정원 3,000명에다가 지금 예? 1,500명이 더해져서 4,500명인데 그러니까요. 신입이 4,500명이고요.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휴학을 하거나 유급을 그 하거나 유급해버렸잖아요. 3,000명이 더블링 되면서 7,500이에요. 자기 예. 그 정상대로 지금 뽑힌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큰 의과대학,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은 정원이 늘지 않았어요. 예. 그대로 가는데요. 지역에 있는 소수의 충북대학교 대학들, 200명이에요. 그거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국립대 대학들 이런 조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의대 교수들이 티칭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우리 41번째 의과대였던 서남의대 마지막 교수였거든요. 교수를 하셨군요. 그래서 서남의대가 부시의대로 폐교될 때의 과정들을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는 지금 의학교육인증원에서 부실의대여서 교원들 학생 수 비율도 열악하고 강의실도 열악하고 퀄리티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도 결국에는 국가고시를 못 보게 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피해는 결국에는 의대생들, 학생들한테 간다는 예, 거죠. 국민들한테 껴안게 됩니다. 아니 부실의대. 의사 모자란 데가 많이 뽑아놨는데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제 같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그래서 국립대 10개에 1,000명의 교원을 순차적으로 증원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주면 됩니까? 의사들 누가 합니까? 의대 교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가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의사 면허만 있다고 의대 교수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전문의가 돼야 되고 다 그 자격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예, 교육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연구에 대한 역량 그리고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한 역량들이 한꺼번에 다 자질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의료에 대한 그런 복잡하고도 고도의 전문성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이 사태를 초래를 했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너무 멀리 왔다. 네, 생각이 또 듭니다. 하나 뭐 이전에 건설 이런 노동자들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면 다 됐거든요. 의사들을 쉽게 물렀습니까? 그렇지는 그렇지 않아.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뭐 저는 뭐 법률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뭐 아유 이렇게 하는데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상처를 받을 때를 받았고. 받았기 때문에요. 젊은 의사들이 사실은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휴학을 하거나 했을 때는 나는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네. 필수 의료를 가게 되면 오히려 유지 명령으로 해서 무조건 본인의 직업 자유에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나쁜 경험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나는 필수 의료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안 할 거야. 라는 의향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그래서 미국 가서 의사하겠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나는 그냥 피부 미용하겠다. 개업해서 피부나 성형하겠다, 뭐 이런 거 하겠다, 편한 거. 네. 죄송합니다. 편하다는 표현은.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나는 전문의 없어도 돼. 예, 그거 그냥 사면 나는 되니까. 나의 삶을 살 거야. 저 제주에 아는 의사들도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예, 이거는 결국에는 나는 흉부외과에서 정말 슈바이처 같은 의료를 구현하겠어. 힘들어도. 라고 했던 친구들까지도 상당히 후퇴해버렸다. 방법이 없잖아요. 예.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마상 당하면 예. 마음의 상처 당하면 못합니다. 이거 복구 안 되잖아요. 복구가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다시 의료계 시스템에 그 어려운 힘든 환경에서도 헌신했던 의사들에 대한 리스펙트는 못할 망정 그렇게 돌팔매질을 했던 거에 대한 상당한 뭔가 그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수로는 당분간은 계속 무너지는 악화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대통령이 되죠. 결단하셔야 된다. 예,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이유로 뭐 이제 앞으로는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가겠다. 네. 그 응급실의 전문의 인력을 뭔가 채용하는 인건비 지원하겠다. 뭐 아니면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려주겠다. 여러 가지 당근책을 많이 세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갈라진 의료계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정원을 건드리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서는 의사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제대로 어떻게 추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논의를 하면서 누구의 명분과 누구의 근거가 맞는지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매년 3,000명이 늘어나고 있는 의사의 그런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의사 배출이 몇 명인지 늘릴 땐 늘리고 줄일 땐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의사의 양적 팽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와 지역에 있는 그게 의사를 필요해요.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그러니까요. 대한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수만 늘리려고 하니까 예, 이게 문제죠. 고도와 세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의 무능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소아과나 내과나 외과 이게 중요한 기본 진료 그분들이 부족한 게 가장 문제고 지역 의료가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자란다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빅5 병원 중에 하나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중환자로 진단이 됐을 때 해당 과를 보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다시 들어가서 코로나 중환자가 됐으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에서 환자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병상도 지금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병상을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2차 병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보냈을 때 받아주는 의료진이 있을 것이냐? 상당히 같은 의료진으로서도 곤혹스럽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명들이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가 끝까지 이거는 책임지고 사죄하고 수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 나왔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건국대학교 충주대 병원 응급실 전문의 전원 사직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나중 결과가 될지 지금이라도 조금 해주면 좋겠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예, 자주 제 인사드릴게요. 최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유,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국민들과 또 소통할 하얀 수 옷도 있는 입고 와서 의사 복장은 아니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자, 시사 역발상 코너입니다. 시사 역발상. 역사적 그 시사, 인물, 역사적 사건 맥락에서 해석해보고 교훈을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강복절 역사 논란 뜨거웠습니다. 사도강산 얘기,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건국절 논란. 야, 강복절 행사가 정말 또 최근에 독도 조형물 철거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게 친일 아니냐, 또 뉴라이트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라이트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강복절 보시면서 역사학자로서 좀 소회가 남달랐던 것 갔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참 용산에 밀정이 있다. 네. 뭐 그 다음에 용산은 뭐 하는 일이 다 그 모양이다. 예. 저는 모든 것에 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정말 그 역사 제가 전공자로서 네.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제가 근현대사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역사적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독립기념관장을 어떻게 예. 저런 사람을 씁니까? 김형석. 예. 저 사람 외에는 없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저거는. 네. 그러면 요번에 불편한 한국사라고 책을 하나 쓰셨어요. 이거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예. 좀 보일 수 있도록 예, 예. 좀 더 올리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한국사라고. 예. 예. 뭐 이게 뭐가 불편해? 책을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또 혹시나 이번에 그 논란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예,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대마도가 왜 우리 땅입니까? 예, 독도는 우리 땅을 좀 더 확대시켜서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아, 그 대마도 여기 지리, 역사 이게 다 나오는 겁니까? 다 나옵니다. 오. 네. 그 1946년부터 네. 1952년까지의 독도와 대마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치열했던 영토 분쟁을 제가 다 적어보았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이거 일본이 엄청 싫어하겠는데요? 예, 일본이 싫어하라고. 네. 예, 제가- 일본 싫어하라고. 예, 싫어하라고. 야, 예, 아주. 야, 근데 지금 현 정부 입장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본이 싫어하는 것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아도요. 예. 용산은 저를 확실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용산이 지정한 블랙리스트. 예. 자, 불편한 한국사입니다. 불편한 한국사. 예.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예, 편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거는 공감은 안 되는데 대마도 우리 땅입니까? 독도만 우리 땅 하면 안 돼요? 예. 역사적 사실입니다. 태종실록에. 네. 태종실록에. 태종실록에 예. 태종 이방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셨네. 대마도는 대마도는 경주 계림부에 속한 우리 땅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림부면 경주 그러니까 지금 경상도 쪽에 예. 속한 땅이다. 예, 계림부에 속한 우리 땅이다. 그런데 외구 놈들이 예. 자꾸 들어와 가지고 그 불쌍하게 살 땅이 없어서 있길래 내가 좀 봐줬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불법적으로 쳐들어오느냐? 그렇게 해서 박위와 이종무를 시켜가지고 그걸 평정하게 해버립니다. 박이 이종무. 예.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대마도 정벌을 시행합니다. 이야, 이거 우리 주장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역사 인식하고 조금 달리 갑니다. 많이 달리 가기 때문에 예, 예. 이 불편한 한국사. 이 뭐 동해 바다도 뭐 못 쓰는데 무슨 뭐 일본이라고 이런 그러잖아요.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장 얘기 좀 해봅시다. 지금 김영석 씨입니다. 김영석. 예. 이분이 자기는 뉴라이트 아닌데 음. 1945년 강복 인정하냐니까 요거 노코멘트라고 하는데 역사학자로서 이 부분 어떻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꾸 1948년 얘기도 하고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 근데 그러고 싶은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역사학자가 전개로 바로 발탁되는 경우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은 정치자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가 들어서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학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니 어떻게 1945년 8월 15일도 광복절이 아니라고 뭔데요?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뭔데요? 합니까? 그날 뭔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날은 도대체 뭡니까? 뭐 일본 패망절입니까? 네, 뭐 일본 패망절이라고 해도 되지. 그런데 한국의 광복절이라고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워왔지 않습니까? 빛광자 다시 먹자 빛을 다시 본 날을 강복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네. 우리가 빛을 보지 못했다. 우리 민족이 대한제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만은 네. 일본이 불법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국권을 빼들어 갔다.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되찾았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걸 노코멘트 합니까? 그게 말이 어렵나? 아니 참. 아니 이종찬 회장, 강복 회장 뭐 저는 이거 보수의 어른 아니십니까? 예. 빌정, 일진에 이렇게 용어를 쓰면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찬 회장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친하다고 하는 네. 이철우 연대 교수인가요? 예, 연세대 저도 교수 얘기 들었습니다. 아버지인데 예.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아버지라고 사석에서 부르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렇게 뉴라이트 관련된 인물을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왜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그 대통령의 의도는 뭡니까? 대통령의 의도라는 예. 거는 역사학적으로는 그래도 네. 현실 정치에서는 일본하고 파트너를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학계의 이런 의견에 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그냥 정계로서는 그냥 파트너로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용산의 그 안보실 1차장 김태효의 입김이 가장 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갈 그 미래적으로 네. 뭐 간다고 합시다. 뭐 그런 정부 방향이니까. 예. 그렇지만 역사까지 바꿔가면서 미래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역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에는 네. 역사를 가지고 계속 일관되게 밀어붙이면은 한일 관계는 계속 갈등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역사를 희생시키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절대 희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역사를 희생시켜 정치를 나아가자.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아메바 같은 행동이에요. 아메바요. 아메바. 아, 단세포 정말. 생물이요. 단세포 무슨 아메바. 그런다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하고 정치가 하나가 양보될 수가 있습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계속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네. 정치는 정치대로 계속 물밑에서 협상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그렇죠. 그 정치가들의 모습이지. 역사까지 어떻게 그럴 필요는 희생시키고 없다. 정치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 특히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예, 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역사관을 두고 이게 저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드 라이트 예전 예, 예. 우파 그리고 뉴 라이트 예. 이 분화가 좀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뉴라이트는 2002년도에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추천하시면서 내가 해방 전후사의 여러 왜곡된 역사 사실을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의 박지향 교수, 지금 동북아 연구원장이죠. 박지향 교수가 이거는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제자를 붙여서 재인식이라는 책을 쓰고 그 편저자들이 다 모여서 뉴라이트, 이른바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전에 라이트한 이 우파 진영하고는 다른 우파다라고 하는 거를 들고 나온 그때 사람들. 뉴라이트라 했군요. 예, 뉴라이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뉴라이트, 올드라이트라는 거는 그냥 방편적으로 그 이동관인가요? 네. 그 동아일보 예, 옛날에 이동관. 그 주필할 때 그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뉴라이트라고 명명한 것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뉴라이트가 그 득세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에 따라 가지고 올드라이트까지 거기에 같이 묻어 나오는 거죠. 아하.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뉴라이트사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예. 뭘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일제 강점기는 네. 식민지 수탈 시기가 아니라 예. 오히려 우리 민족이 근대화됐던 시기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서울대 경제사학과의 안병직, 예. 양동휴, 예. 뭐 이영훈, 예. 이용훈 교수 알겠습니다. 예, 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낙년 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일 종족주의. 반송주의. 예. 그걸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뭐 서울대학교 그 평화문제연구소의 정한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승만이 최고다. 이승만의 여러 가지 기독교적 인식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가져온 1등 공신이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 국사학계가 보기에는 막 가짠키가 이를 데 없는 주장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일제강점기 동안 예. 우리나라가 다 잘 됐다 이래 보시는 사람들이에요? 예, 일제의 곡물 수탈이 아니고 예. 일제에 대해서
식량을 수출했다. 와 그래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왜 그래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 다음에 왜 그래 생각하냐고요? 아니 그 강제동원 위안부도 성노예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매춘회가 돈 왜 그래 벌려고 한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거다. 아니 왜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상한 거 제가 이상합니까? 일본에 우리 그 식민지였잖아요. 예,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철도도 놔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전기선도 그게 깔고 그리 좋아요? 예, 그래 좋답니다 그게. 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이고 내참 제가 역사 공부를 잘못했나요? 철도 역사라는 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현재에서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예측한가요? 예. 과거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하위가 되는 거, 나쁘게 되는 거, 저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소리 질렀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이제 뭐냐면 뱃쌤님, 네. 1893년 7월 23일 날 네. 새벽에 그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경복궁을 범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을미사변. 그 고종의 그거에 딱 관자놀이에다 예. 총을 대고 그게 오시마 요시마사라고 하는 예. 아베 신조 총 맞아 죽은 아베 신조의 고조 할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내려온다고. 일본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 일본은 오로지 요번에 교토국제고 네. 우승하고 난 뒤에 반응을 봐도 그렇고 난리 났잖아요. 말이지 너거는 3등 국민이고 예. 우리는 1등 국민이라서 우리가 너거를 근대화시켜 주러 갔다. 이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거든.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 하는 뉴라이트들은 여기에다 춤을 추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그때 을미사변 때 그 낭인들 일본 이게 지금 욕하고 싶은데 일본 아니 을미사변은 네. 그 뒤에 명성황후가 그 위에 죽은 있는 거고 네, 그 위에 있는 1893년 그 전에 예. 그 했던 사람이 아베의 고조 할아버지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성하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면 일본한테 계속 숙살당하고 계속적으로 당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곳은 아니라도 이거를 우리가 민족의식이라든지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려 하는데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더 떨어뜨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마음이 그따위니까 우리는 계속 역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된다는 거죠. 일본의 이 김태효라는 사람 뭐라 하냐? 네. 일본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걷다 대고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을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거다. 우리가 일본의 마음을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는 말이. 그 얘기 좀 해보죠. 참네. 중일마 네. 김태효가 이제 차장인데 참나. 우리 역사 우리 학자 또 전문가시니까요. 이 중일마라고 한 김태효 안보시 차장 일본의 마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일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김태효 씨는 네. 원래 뿌리 자체가 친일파입니다. 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예, 박사학위 논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냥 밥상머리 교육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용산의 밀정이에요. 그냥 진짜 내가 생각할 밀정입니까? 때. 이게 이제는 제가 전에 같으면 밀정일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는 밀정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예. 밀정이다. 일본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갑신정변 이후에 김옥균의 역할이라 그래야 될까요? 1884년이죠. 예, 1894년에 네. 84년에 네. 김옥균이 그 이노우에 가오루하고 네. 만나가지고 네. 100일 동안 세뇌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가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일파. 예, 거죠? 친일파. 네. 딱 그거예요. 그때 김옥균이는 일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이 그때는 아예 안 줬어요. 없으니까 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친일파 김옥균의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일본이 우리한테 찢고 뽑고 온갖 피해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참네. 일본을 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어유 일본을 좋아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 뭐 예. 니혼진, 뭐 예. 한국진, 뭐 이런 거 알아요. 예. 와타시와 뭐 박지훈 데스 뭐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일본 음식도 좋아하고 예, 예. 뭐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뭐 우리가 일본에 관광하러 가도 갈 수 있는 거. 네.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해도 친절하게 또 대해줘야죠. 예. 그거 지금 일본을 좋아한다는 거하고 역사적으로 한다는 거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리 봐야죠. 예. 왜냐하면은 전에 그 송영길 대표가 예. 그 국회에서 잘 정리를 해서 얘기했는데 메이지 그 유신. 메이지 유신 때 메이지 재팬 네. 이거는 자기는 너무나 증오한다. 음흠. 그런데 1960년 이후부터의 일본은 음흠. 자기가 뭐든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우고 또 경제 수준이 그렇게 옛날만큼 뚝 떨어지지 않아요. 네.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우리나라는 못 살고 우리가 더 이렇게는 더 안 좋아요. 된다. 우리가 더 좋아요. 예, 잘 살아도 조금 더 잘 살고 요즘 근데 지금 뭐 때문에 일본하고 협력을 그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독도 문제, 대마도 문제, 뭐 칠광구 문제 이런 걸로 온갖 데서 다 부딪히는데 네. 단순한 예로 예. 스포츠의 한일전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못 집니다. 아, 제일 재밌습니다.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도 돼요. 못 져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더욱 다 더 이겨야 못 돼요. 진다는 다 이겨야 거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예. 야구도 그렇고 예,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다 이겨야 돼요. 배구도 그렇고 다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아유 우리가 그렇는데 뭐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김태호 차장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매불쇼에 가셔가지고 매불쇼. 김태효 그 집안에 특별한 내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네. 내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뭐 제가 오죽이나 예. 개인의 어떤 발표 학설을 주장 말 그대로 비판하고 싶으면 자기 아버지, 네. 자기 처가 뭐 이런 걸 들고 나오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김경회 검사입니다. 김경회 검사. 예. 김경회 중앙수사부. 여러분 그냥 검사도 아니고 대검찰청의 네. 중앙수사부장이라고. 중수부장. 예. 대검찰청 중수부로서 뭐냐면 경력이 지금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경력이 두 개죠. 일단 권인숙 양 네.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 때 그 성고문의 담당자였던 문귀동을 잡아 넣었다. 그 다음에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할 때 강민창 수사본부장이 치안본부장이 네.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죽었다. 가는 거를 잡아 넣었다. 뭐 요 두 개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네. 그러지 마라. 뭐 또 있습니까? 81년부터 예. 83년까지 예. 국사를 다 이 사람이 한일 독립운동사를 전부 다 정리를 했다. 검사인데요? 예. 오. 군사 정권에서 아하. 다 정리를 했다. 예. 왜냐하면 검사들이 엘리트니까. 아하. 검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니 해도 91년도, 92년도에 네. 임수경 양 방북 사건. 네. 그때에 이 김경회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안부로서 최고의 담당자 아닙니까 임수경이. 그렇죠. 노태우한테 작살날 깨져요. 예. 마사 이러면서 완전히 막 깨지고 나서 노태우 정부 때니까. 한 이틀 동안 깨지고 나서 저 사람이 완전히 가치관이 이 세상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임수경이 형 방북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막 들이대니까 질문하니까. 예, 그 얘기 말고 딴 거 하세요. 그거 비슷하네? 질문하지 마세요. 비슷하네. 김태호 예, 아버지하고 비슷하네. 예, 그 이상 질문하면 저 나갈 거예요. 그 이래. 아버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했네요. 그거를 그대로 김태효 실장이 그 밥상머리 교육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락하는데 그대로 했네. 아버지가 대검 중수부장이다 보니까 예, 예. 윤석열로서는 뭐든지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윤석열이 네. 야, 니 일로 온나. 니는 내 자식이다. 니는 못 바꾼다. 왜? 차장이니까. 실장은 뭔 일 있으면 바꾸죠. 네. 또 그보다 더 높으면 뭐 장관 이런 거 하면은 청문회를 또 바꿔야죠. 거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청문회도 안 거치고 안 바꾸는 외교 1차장에 취임 때부터 그대로 박아놓고
2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실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뭐냐? 자기 처가가 뭐냐면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 예. 조중건의 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잘 사네 다들. 예, 조중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마카다미아 조현아 아시죠? 알죠. 조현아하고 이- 사촌이네 그러면. 예, 아니요. 아니. 조현아가 예. 김태효를 부를 때 고모부. 고모부야. 한 단계 높네요. 고모부. 예,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예, 한진그룹의 사위인 거예요. 한진그룹의 사이구나. 예, 그러니까 좋겠다. 예. 빵빵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기득권이 아버지는 검사, 에다가 처가는 한진그룹. 아이고. 그러니까 막 자기 기득권 지킨.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네. 제가 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배씨 종친회를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김태호 저거 엄마 이름이 배은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알게 된 겁니까? 예, 그래 내가 배은영. 오. 그래서 제가 알게 돼. 왜? 동명이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배은영이라는 예. 거를 알고 그때는 김태효가 유명하지 않았죠. 그때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으로 뽑히기도 전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배은영의 남편이 김경회라는 거를 보고 이 알았구나. 장자가 김태효라는 한자를 내가 해석한 기억이 나서 비핵개방 3천을 했을 때 저거 엄마가 배씨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역사 얘기 뭐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저 같은 소시민들은 이 역사 투쟁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불편한 한국사 사보면 되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예. 무선 불편한 한국사. 좀 들어주십시오. 많이 좀 이렇게 예. 사주시고요. 예. 이걸 읽어봐시고. 하면은 대마도. 이 뉴라이트 사관을 무찌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네네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 참여 의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거 내하고 상관없다. 저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은 만날 첫날 그냥 반대하고 뭐 그 데모하는 게 일이니까 내하고는 관계없다가 아니라 내 삶에 바로 관계가 있는 거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 일본해라고 바이든이 인정하는 바람에 그 뭐 동해가 해보십시오. 그 교도국제고가 동해 바다 건너서 하면은 불법이다 이러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먹고 사는데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데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동해 바다로 시작합니다. 애국가도 그렇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예, 백두산이. 교토국제고도 마찬가지고.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예.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가예요. 자기 교가. 예. 와우. 그러니까 애국가의 두 개가 동해 바다하고 동해물하고 백두산이 전부 다 지금 국경 분쟁 지역이에요. 네. 하나는 중국하고 하나는 일본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직접 이 어느 순간 동해물과 백두산의 애국가를 못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본의 물가 해야 돼요. 일본의 물과 장백산이 이래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필요하고 반드시 소시민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북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이면 좋잖아요. 네. 백두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참 우리 먹고 사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콱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딱 이게 일본의 물과 장백산 딱 떠오르.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딴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시죠. 불편한 한국사. 예. 예. 불편한 한국사. 우리 MC님 예. 한번 들어보세요. 대마도도 한국 거예요. 네. 네. 미안해요. 대마도. 네. 스시마섬 아닙니다. 대마도. 네. 한국 겁니다. 한국 겁니다. 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최재형 목사하고 대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최진봉 교수님, 수 있는 남자, 또 그리고 이슈합의 김철근, 현근택, 이재영 두 분 나오십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서초의 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싸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의 봄이요 오늘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 토크입니다. 자,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불기소를 하니까 이원석 총장 결국은 수사심의에 이거를 회부를 했고요. 일단은 이원석 총장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는데요. 요거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총장님, 그 수사팀이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수심위로 회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무혐의로 우리 결론을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또 구성까지 또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선수재랑 변호사법 위반도 모두 포함시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대기자님,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에 사건을 넘긴 의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진위가 뭘까요?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게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수사심의의 회부조차 안 하면은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퇴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아하. 이게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을 수용하는 게 되는데 이원석 총장의 설 자리도 없지만 검찰의 설 자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어쩌면 그런 고민과 고민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지난 5월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을 때 네. 전담 수사팀을 왜 꾸리겠습니까? 무혐의하기 위해서 꾸린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리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특수통들한테 좀 검사 출신들 물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미 알선 수재에 대한 법리 검토가 끝났을 거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예. 그 얘기는 기소를 전제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검사장 인사해서 송경호 경질하고 수사팀 1, 2, 3, 4차장 다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게 그때 이제 인사 때 검찰총장 패싱했죠. 대통령실과 법무장관이. 그 다음에 수사할 때 어땠습니까? 검찰총장 또 패싱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서초동 대검찰청을 지금 서초식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식물원입니까? 그 얘기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자기가 전담 수사팀 구성까지 지시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하겠다고 들고 오는데 가만히 그걸 고개 끄덕이고 말면은 진짜 식물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검찰 역사에서 이원석 총장의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하겠어요? 저거라도 이미 뭐 언론도 그렇지만 수사심의 회부조차 안 한다면은 정말 이원석 총장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총장이 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가족이에요? 아니죠. 추미애 장관이 그때 해놓은 건데 윤석열 총장을 수사 그 라인에서 배제했던 거는 가족이니까 배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내린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던 김호수 총장, 지금 이원석 총장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휘권이 없다고 나서는 거는 비겁한 거잖아요. 변명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총장이 마무리 단계에서조차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원석 총장의 외통수 저거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예, 근데 문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고 저게 그 시간 동안 될 수 있을지. 후임이 이제 심우정 이제 후보자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되면 이 사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뭐 일단 이원석 총장은 이 검찰의 전통은 뜨거운 사건은 전임자가 마무리하고 가는 그렇죠. 전통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 이제 사직서를 낸 검사가 네 사건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다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서명해줄게. 그러니까 민원인이 찾아와서 뭐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고라고 항의를 하거나 뭐 고검에 항고 들어갈 사건이나 그런 뜨거운 사건들은 다 내가 뭐 변호사하고 할 거니까 있으면 어차피.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예. 이원석 총장도 수심위까지는 내가 뭐 절차적으로 되는 한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했지만 이거는 해부할지 말지를 거친단 말입니다. 그럼 시간이 또 걸려요. 근데 총장이 직권으로 해부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단축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본인의 임기 동안에는 내가 이 사건을 진정으로 뭐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쇼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총장이 돼서 하더라도 건드릴 건 없잖아요. 전임자가 정해놓은 절차대로 설사 그 이원석 총장 내에 임기 내에 수사심의위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거 외에 할 일이 없게 되니까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담 중에 남는 거는 수사심의위가 기소 이제 권고를 하잖아요. 만약 기소 권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소 권고를 한 거를 이원석 총장이 퇴임 전에 기소하라라고 지시해서 기소가 이루어질지 이게 핵심인데 사실 여기 핵심인데 이 판단을 심우정에게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남을 것이고요.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까지인데 추석 연휴가 끼기 때문에 9월 13일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추석 직전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근데 이제 이게 그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고적 효력.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안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과거에 그 2020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불기소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한 적은 있지만은 수사심의위가 권고하라고 한 거는 4건인가 되는데 다 받아들였어요. 기소하라고 한 거. 기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심의위가 권고 결정을 하면은 이원석 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기소를 하고 퇴임한다면은 심우정 전 총장에게는 부담 없이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후임자에게 부담을 안 떠넘기고 본인이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판단을 심우정 후임 총장에게 넘기게 된다면은 후임 총장이 이미 왜 기획통을 안 쳤겠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 이 라인이 아마 호흡이 잘 맞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 하려면 이원석 총장이 수심이 결론을 내고 본인이 기소하라. 예를 들어 기소 결론이 나면 기소하라고 놔야 된다. 요까지 딱 징계돼야 되는데 수사심의에 우리 대 기자님도 몇 번 위원으로 계셨죠. 저 2018년, 2020년, 2022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도 가보질 못해가지고 외부 위원들 구성됐다고 하긴 하던데. 이게 1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요. 뭐 언론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심지어 퇴임한 뭐 학교 교장 출신도 있고 기업가 출신도 있고 그래요. 다양해요. 다양한데 먼저 그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데 연락이 먼저 와요. 며칠 날 시간이 되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수사심의위 했던 통보를 하고 그날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제가 6년간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었지만은 딱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가보셨습니까? 한 번 해봤어요. 근데 그 경론이 벌어지는데 그 전문성이 뭐 저희가 법조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뭐 좀 듣는 바가 있지만 반법조인이십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도 그런 있더라고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도 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사건이 왜 불기소 수사 중단이 나왔냐면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사해도 별로 나올 게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결국 기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알선수재라는 게
대통령 취임식과 VIP 만찬에까지 초대를 했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선물을 샤넬 화장품 명품백을 줬단 말이에요. 명품백만 얘기하는데 샤넬 화장품도 화장품 100만 원 이상 비싼 되는 거. 고가의 화장품이에요. 그거를 이미 국민 여론이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기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기소로 의견이 간다. 이원석 총장은 사실은 법리 해석 증거 판단 끝났다고 하는 거 보면 이원석 총장 마음도 사실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은요? 이게 맥락이 명품백 사건의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이 충분했다라는 예. 건 현재 수사팀의 결정이 부당하지 그런 않다라는 것이다. 것이지 예. 내가 전단팀을 만들었을 때 그 전에 사전 조사하고 준비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는 아닌 걸로 봐요. 아하. 게다가 또 하나는 이원석 총장은 현재 후배들의 한심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뭐 당장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진 그렇죠. 못하지만 2년 지나고 할 하는데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간 총장이 사건을 갖고 오면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후배들에게 편승하는 발언이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 뭐 뜻이 다르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수사팀의 뭐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이 충분했다고 얘기했지 옳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충분했다는 거지. 네 말 옳다라고, 네 말이 옳다고, 네 말을 알겠다는 거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기소해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이게 이원석 총장의 쏙내 아니겠나. 그러네요.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보자면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찐윤 중에 찐윤이었잖아요. 정말 찐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기소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왜 그랬겠느냐. 우리가 전임 대통령들이 가족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용호 전 대통령의 형님들을 기소하거나 구속하게 할 때는 했을 때는 본인이 그걸 원했겠습니까? 안 원하죠. 원하지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러지 않고서는 그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원석과 송경호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그 건의를 한 것이지 윤석열 반윤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해왔었고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이 그럼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무리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약간 충정해서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실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전 맞습니다. 민정수석 수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원석 총장의 이런 고심 끝의 결론은 이게 자기는 바른 길이다. 아하. 뭐 그렇게 판단했겠죠. 약간 그 눈치를 준 거야. 송경호 지금 예전 중앙지검장하고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쩌면 이 정도는 좀 받아주시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눈치를 준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거조차 못 받은 거잖아요. 조사 받으러 안 가겠다. 그렇죠. 니들이 와서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고. 이원석은 어떤 결론을 관철시키자 했던 네. 건 아닌 것 같고 아, 모양새를 갖추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조차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법조인들이 하는 말이 사건은 공정한 그렇죠. 것뿐만 아니라 한 공정하게 것처럼 보여야 보이는 된다.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이 김건희 여사 앞에 가서는 무너지고. 그게 그러니까 네.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간과한 게 이 정권의 넘버원이 윤이 아니라 김이었다는 걸 놓친 게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해석들이 대통령보다는 네. 다른 게. 자, 이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던 게 권익위의 그 국장급 간부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망을 했는데 그 전날에 보복성 자천성 인사가 예고됐었다. 이런 네. 의혹이 국회에서 아마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대 기자님?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 일을 제기를 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8월 7일 네. 그 인사개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좌천성 인사 이동을 예고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심각한데요. 신 의원은 숨진 간부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고 예.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은 회피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의도 제기를 했다. 네. 근데 인사개장과 운영지원과정은 물론 당연히 정성윤 부위원장도 상임위에 출석을 시켜야 한다고 어제 신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같은 제기에 대해 인사 계획이 없었고 자신은 그런 제보를 받아보지 못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신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신장식 의원이요. 예, 예. 김 국장이 권익위 부의사관 중 가장 연차가 높았음에도 고위공무원단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그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네. 답변하긴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복성 인사 그 이후에 이런 어떤 불이익 때문에 이런 어떤 극단의 선택이 됐다고 그러면 직속상관이 아마 정승윤 부위원장이 이번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메모 형식의 간단한 그 유서를 남겼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는데 네. 결국은 이게 디올백 사건하고 이어지는 것이니까 뭐 그렇죠.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이분의 배경은 뭐 20년간 부패 방지 업무를 했고 그러니까요. 영국 유학도 갔다 왔고 최근에 박사 과정도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도 땄고 이런 분이 그 자신이 이때까지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업무의 자긍심을 잃을 만한 여러 가지 지시와 압박을 받아왔다고 동료들, 부하들한테 토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뭐 승진해서 밀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살아온 그럴 것 인생, 같아요. 업무, 자기가 전문성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서 뭉개지고 부패 그러면은 방지 업무. 좀 굉장히 동요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뭐 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네. 그 전날에 운영과장하고 인사 최고 담당자를 만났다고 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 모임은 이제 보통 서열 순위로 이제 승진을 시키는데 네. 그럼 유감의 뜻을 사실 좀 달래줘야 되거든요.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그러니까요. 배경도 설명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뭐 양심 선언이라도 한다든지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서 만났을 것 그런 같아요. 입단속 차원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 신장식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은 뭐 어떤 경고성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던데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본인이 동요할 테니까 오히려 그걸 무마시키고 인사 배경을 해명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됐겠죠. 네. 그런 것도 그래서 납득이 안 그럴 것 됐겠죠. 같다라는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순윤 부위원장이 가장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순윤 부위원장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하고 매우 친한 서울 법대 동문이기도 하고 인수위 활동한 사람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피라든 재척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본인이 다 해가지고 결국 결론 발표하니까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재척이 회피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지금 뭐 방통심의위도 그렇고 똑같죠.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자체 조사를 하잖아요. 네. 지금 정성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망한 김 전 국장의 순직 성인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뭐 나가겠다 이렇게 아마 서류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좀 이 지금 위원장도 그렇고 전에 권익위원장은 김홍일 네. 위원장 임명했었잖아요. 대통령하고 완전 친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을 너무 소비를 쉽게 해요. 장기판의 말판처럼 너무 쉽게 예. 김홍일 그 지금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권익위원장 한 6개월 하다가 방통위원장 갔다가 방통위원장 6개월 하다가 날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들이 소모품처럼 계속 소모되는 모양만 보여주고 있거든. 지금 정성윤도 지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긴 매우 하지만 가까운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윤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게 일을 했던 사람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옆에는 동지는 없다. 아하. 시다바리만 있을 따릅니다. 아, 예. 쏘고긴 하지만요. 부하. 그러니까 예. 이 말이 저는 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정성윤도 그렇게 계속 본인이 앞장서서 뭘 하다가 네. 이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공직 사회는. 네. 본인들도 안 맞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김홍일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아무런 관계 없는 방통위원장 가라니까 간 거잖아요. 결국 탄핵 당하니까 가서 또 거고. 무리하게 하고. 추진하다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관 이 정부위원장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는데 해촉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다시 또 뭐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이 왔다가. 되고 이것도 부위원장 시키고 네. 사무처장까지 같이 겸직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윤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또 챙겨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챙긴다는 게 자리를 하나 주는 건데 돌려막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리고 뭐 사람 쓰는 것도 그렇지만 뭐 지금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 한동안 나오다가 묻힌 그 유시춘 EBS 이사장 그렇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냐면은 뭐 EBS 교육방송에 수능 방송에 출연하는 교사들한테 뭐 1인 식사 한도가 3만 원이잖아요. 네. 15만 3천 원. 아. 3천 원 더 썼다고. 아하.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될 때는 그런 3천 원을 모은 게 아니라 뭐 몇 년간 사용한 총액이 뭐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이 사용 총액이지 초과 사용한 양도 아니고요. 네. 그 3천 원은 사실 그 자리에서 음료수 하나 시키면 3천 원이었겠죠. 그런 걸로 검찰에 4번, 5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전 MBC 퇴직하는 날에 그날에 법인카드로 100만 원치 빵을 사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그냥 내 편이면 무혐의인 거잖아요. 내 편은 괜찮고 예. 상대는 무조건 그리고 저는 공격하고. 뭐 조국 예. 전 장관의 뭐 그 당 대표의 네. 따님도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학금이 뇌물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산대 의전원. 네. 예, 장학금이라는 그 정해진 제도하에서의 금전가 여기 디올백을 받았는데 사실 거기에 최재형 목사의 청탁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로버트 김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 그리고 자기를 초대해달라. 뭐 취임식에 갑자기 이게 초대해달라. 더 심각하죠. 이게 더 심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법조인 시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봐도 이게 훨씬 심각한데 그 장학금 받은 걸 뇌물로 뇌물이었나요? 하여튼 뭐 예, 뇌물이었습니다. 엮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김영란법도 재판받고 아니고. 있잖아요. 예. 예. 자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수면 위로 좀 올라온 느낌입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대 기자님. 3년 6개월 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녹취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잖아요. 예, 그 녹취한 유명한 사건. 녹취한 사건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올라옵니까 이게 언제 사건인데? 고발대에 있으니까 이제 처리한다 이런 취지일 텐데 이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제 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돼 있는데 국회에서 거짓으로 예. 이제 뭐 증언을 했다는 거는 사실 뭐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이게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탄핵 문제를 언급했는데 탄핵은 안 했다고 얘기한 거니까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이긴 한데 이게 그렇죠. 전임 대법원장을 이렇게 뭐 비공개 소환했지만 소환해서 좀 사법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범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뒤늦게 부르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직권남용죄가 그렇게 만만한 범죄가 직권남용 아니에요. 다 무죄 받았잖아요. 최근에 보면 유죄가 없어요. 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7건 다 무죄예요. 싹 다 무죄예요. 놀랍게 다 무죄예요. 그거 했던 변호사 좋았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돈벌이 많이 했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건 공무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사익의 목적으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걸 너무 넓게 행사하면 공무원들 거의 뭐 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 범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권남용죄는 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적용할 바야. 사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제 그래서 본인이 국회 해명한 것도 잘못한 거를 공식 사과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과하고 말 일을 우리는 너무 사법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모든 게 안 되면 직권남용죄입니다. 아니 그래놓고 자기가 한 거는 다 또 빼요. 그러니까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이게 공정하다고 믿어주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직권남용죄는 안 걸리고 상대는 안 되면 그걸로 걸어가지고 무조건 문제 삼고 무죄가 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일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철 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되고요. 당일 저녁에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